2022년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으로 주식, 코인 시장이 급락했고 이제는 부동산 시장마저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에도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간에는 연준이 하반기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은 제로금리에 머물던 금리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대박! 무지막지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씩 쭉쭉 올리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떡락했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도 점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시작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하반기쯤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은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연준이 금리를 왜 올리는지와 무엇을 근거로 금리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형님이 금리 인상에 대해 말랑말랑하게 나온다면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다가 비둘기파라고 하죠. 비둘기파적 발언은 기껏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희망으로 돌려가며 연말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고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6.5%나 됩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2%대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스비, 전기요금, 교통비, 4대 보험, 라면값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술값까지 올랐어요. 아우, 이건 진짜 승질나네.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다고 한 번 오른 가격이 다시 내려갈까요? 저는 그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는 건 어렵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봅니다. 아까 언급했던 물가 지표와 여기에 고용 지표가 대표적이고요. 이 중에서도 물가 지표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물가 지표도 개인 소비 지출인 즉 PCE,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의 구성 요소를 볼까요? 식료품, 에너지, 신차, 중고차, 주거비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넓으니까요. 최근 미국의 1월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2월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면서 파월 형님이 제일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마이너스를 친다. 이러면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즉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 디스가 붙어서 통화량, 물가 수준을 유지한 채 점진적인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천천히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끝없이 오르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떨어지며 그 수치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파월 형님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차례 강조한 겁니다. 내가 금리 인상 겁나게 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야 하고 생색을 내는 거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을 뿐더러 아직도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수는 6.5%로 연준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2%대가 되려면 멀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과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지표가 하락해야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고 그러겠죠.
여기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직도 높으니까 금리 인상은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도 최소한 3월과 5월 0.25%포인트씩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연준이 현재 목표치로 잡고 있는 5에서 5.25%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가 되어야 비로소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번에 중반쯤 멈추게 된다고 해도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유지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반등하고 있는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언제라도 다시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실적 발표를 보면 지금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잡히는 때에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의 환호는 너무 설레발일 수 있다는 소리죠. 파월 형님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고 자이언트 스텝을 4번씩이나 연속으로 때리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고금리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대출로 연명하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이자 폭탄을 안겨줬습니다. 저금리 때는 쉽게 받았던 대출도 이젠 점점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연준이 좀 더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섰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9.1%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파월 형님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반대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월 형님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점진적인 물가 하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게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 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월급만 빼고 대부분의 것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3, 4천 원대에 먹었던 짜장면이 지금은 6, 7천 원대로 올랐고요. 이제 짜장면은 서민의 음식이 아닙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식대 역시 제가 했을 적에 비해 2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석 안 하고 축의금만 보내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집도 평소보다 30%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월급을 받고도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빼고 나면 남은 돈, 즉 가처분 소득이 거의 안 남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희망회로 돌릴 때가 아니란 이야기죠. 따라서 최소한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는 추세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으며 미중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관적인 시장 흐름이 생기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야, CPI 지수 2%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